안녕하세요. 지구와 사람 2022년 생태대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와 사람 생태대 포럼 202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줌이나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든지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든지 여러분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포럼은 제8회 지구와 사람 연례 컨퍼런스입니다. 저희의 오늘 주제는 전 지구적 위기 시대의 통합 생태적 전망과 ESG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3일에 걸쳐서 열릴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지구법학과 생명중심주의, 생명주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1일차인 오늘에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는 생태적으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도 있고 또 식사도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술 전시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반려지구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일차의 주제는 생명과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4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날인 3일째는 2 세션을 통해서 기후변화 콜로키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세션에서는 저희가 한국어와 영어로 통역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한국어는 5, 영어는 6번입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을 저희가 이용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UN Harmony with Nature에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IUGG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IUGG는 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입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과 에너지 전환 포럼 코리아가 함께 이 행사를 공동 개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과 기조 연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초대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요. 바로 김왕배 교수님이십니다. 김왕배 교수님은 지구와 사람의 상임 대표이시고요.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전문 분야로는 생명과학, 그리고 환경, 인간, 권리와 평화, 그리고 지구법학입니다. 그리고 아주 좀 훌륭한 또 가수이기도 하십니다. 노래를 잘하시기 때문에요. 네,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노래를 청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지구와 사람 상임대표 그리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왕배입니다. 저를 그 마블러스 싱어로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 처음 저희들이 그 기조 섹션에 4분의 아주 귀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축사를 맡으실 2분과 그리고 2분의 이제 기조 스피치를 맡으실 선생님이신데요. 먼저 김상엽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 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대통령 소속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이 카이스트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자문역을 또한 맡고 계십니다. 김 위원장님은 아주 일찍서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녹색 성장 기획관 그리고 미래 비전 비서관을 역임하시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시고 또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재임 중에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또 제정하고 또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또 수립을 하고 이 방면에서 아주 활발한 또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국 최초의 기후 및 에너지 중심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를 설립했고 카이스트의 글로벌 전략연구소 산하
지속 가능 개발센터를 또 이끄시겠습니다. 김상엽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제 축사로 또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김상엽 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 제정으로 새롭게 이 법정기구로 출범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맡게 된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강금실 지구와 사람 이사장님, 2022년 생태대 포럼 개최를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침 오늘 저희 탄소중립 녹색성장 오프닝 컨퍼런스가 있어서 생태대 포럼 현장에 찾아뵙지 못해서 아쉽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주제를 국내외 각계의 훌륭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크고 체계적으로 다루시는 걸 보니까 정말 멋집니다. 저는 지구와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 회의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왔는데요. 어느 해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총회 당사국은 영어로는 Conference of the Parties. 여기서 말하는 파티는 곧 국가를 뜻합니다. 1994년 반려된 UNF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에 현재 198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당사국인 겁니다. 국제법상 당연한 일이긴 한데 과연 국가가 기후변화의 당사자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이고 또 지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야심차게 출발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아직까지 본질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국가의 당사자성에 의문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지구의 대기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1.1도가 올랐는데요. 이것이 바로 극단적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물리과학자들의 중론에 따르자면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이 목표로 하는 1.5도 이내 억제는커녕 통제불능의 티핑 포인트라는 섭씨 2도 그 이내로 억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inhabitable earth, 즉 거주 불능의 지구가 되고 맙니다. 국가의 힘,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 같은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설정하고 인류의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100조 달러 안팎의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탄소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주창한 녹색 성장의 비전과도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 글래스고우 기후 정상회의에는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불참했었는데 올 들어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미국과의 기후 협력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문제로 참석 여부를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임 총리인 리즈 트러스는 찰스 국왕이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이집트 기후총회 참석을 잡으려 했으나 이를 말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으로 커진 인도는 아직까지 탄소 중립의 시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각국의 사연이 있겠지만 지정학, 지경학적 갈등과 마찰로 인해 국가 중심주의만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상 혹은 패러다임이 지구와 사람 같은 곳에서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 중 하나가 글로벌 인바이러먼털 팩트, 즉 세계 환경 협약을 제정하자는 그런 운동인데 그 골자는 지구에 법인격을 부여해 인간의 지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자는 것입니다. 바로 지구와 사람이 목표로 하는 그런 지향점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경을 넘어 인간과 지구가 기후 위기의 주체적인 당사자성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기후 위기가 앞으로 더 심화된다면 구체적인 실체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피터 올슨이라는 원로 국제정치학자죠. 이분은 정부 간 국제기구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인데 요즘은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차원의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래니터리 가버넌스, 즉 지구적 가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바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는 안병진 교수님은 인간 중심의 디모크라시를 넘어서서 생태 중심의 바이오크라시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계신데 제가 진행하는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수업에 안 교수님을 모셔서 특강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안적 구상이 과연 언제 현실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뼛속 깊이 뿌리 박힌 인간 중심주의 혹은 이기주의를 과연 제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탈탄소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녹색기술 개발, ESG와 경영 혁신처럼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기후변화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녹색성장 지속발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노력이 언젠가는 대안적 노력과 진정성 있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고대하고 있습니다. 구동존이 열린 생각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축사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메리 에블린 터커 교수님은 인간과 자연, 지구와 우주가 연결되고 통합된다는 생각은 고대 동양 사상에 사실 깊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면한 지구적 위기를 푸는 초현대적 사상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강금실 이사장님을 비롯해 지구와 사람을 이끄는 모든 분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뉴 프론티어에 서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작은 모임이긴 하지만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를 통해 젊은 세대가 유능하고 양식 있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미력 하나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태대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깊은 통찰과 해안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엽 위원장님, 우리가 국가 중심 전략을 벗어나서 민간의 다양한 그 파트너들 그리고 글로벌 제휴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 거의 혁명에 가까운 전환을 또 강조해 주시고 특히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저희 지구와 사람의 아주 큰 격려의 말씀을 또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축사로 우리가 모실 분은 And I'd like to 마리아 welcome the next speaker who will 산체스입니다. deliver congratulatory remarks, 저하고는 and 뭐 then she 굉장히 많은 is 인연이 Maria. 있는데요. 혹시 죄송합니다. 산체스 네, 선생님 저를 다음으로.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3년 전 춘천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 기억. 그래서 그 다음 날 저한테 아주 러블리송을 부르는 사람이냐고 그랬었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체스 굉장히 반갑습니다. 산체스 씨는 지금 UN 하모니 위드 네이처 프로그램의 코오디네이터로 좀 활동 중이시고요. 아주 중요한 그 굵직한 UN 회의에 또 참석을 하시고 또 주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UNCD 1992년, 리오 플러스 5 1997년, 리오 플러스 10 2002년, 리오 플러스 20 2012년, 그리고 현재 2030년에 그 채택된 그런 어떤 그 아젠다를 2015년 그러니까 2015년에 채택된 2030년의 시행 아젠다를 또 주도하고 계시고요. 2009년 이래로 그 UN 하모니 위드 네이처 프로그램을 쭉 지도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와 사람하고는 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또 맺고 있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체스 선생님. 자, 산체스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잘 기억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 기억하고요.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에 제가 갔을 때가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구와 사람이 우리의 변화와 그리고 지구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 관계와 또 인간 그리고 또 원주민 그리고 생태 자연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또 건강한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생태법 그리고 또 거버넌스에 있어서 생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평등과 정의 그리고 상호 이해를 통해서 인류세를 저희가 효과적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자연은 우리의 윤리 그리고 우리의 거버넌스를 지배하는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정을 함께하는 지구와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중요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또 법을 제정한다든지 그리고 또 생태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특히 또 UN 하모니 위드 네이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인류세가 당면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서구화의
그런 개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0개 국가가 200개 정도의 법 관련된 입법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인 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법과 그리고 또 공동법을 통해서 다양한 지금 법 체계를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또 원주민 카운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은 법 체계를 그리고 또 이그제큐티브 채널 그리고 또 제도적인 채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업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원주민들의 또 법적인 권리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인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다 권리를 제공하는 첫 번째 스페인의 사례가 되었고요. 그리고 2002년에 캐나다에서도 또 하우스 오브 커먼스에서 강에 법적인 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보호 커미티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예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는 자연을 권리 주체로 평가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체계 그리고 입법화를 통해서 또 국제적인 합법화 이것을 통해서 UN 그리고 또 컨벤셔널 이 체인지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인정하는 컨벤션 그리고 또 원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컨벤션과 파리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이 여러 중요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법 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특히 적절한 그 지도 체계를 통해서 합법적인 법 체계를 통해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적인 그리고 기후적인 정의의 활동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또 학계에서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또 공공 또 시민분들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 그리고 교사들도 얼스센터로 그리고 또 경제학에 있어서도 생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그 인간 권리와 또 자연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 액션에 참여를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 다이얼로그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인간의 권리와 또 자연의 권리를 옹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지구의 경계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상태를 위해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도록 성장을 가속하지 않는 그런 노력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경제 정책을 통해서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생태적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변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반구 그리고 남반구에서 다양한 전략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도 생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GPI도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좋은 인덱스로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GDP를 대체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의 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자연, 원료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부분들이 인덱스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물을
다양한 물 거버넌스에 포함시켜서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고려를 하는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있어 벌였던 또 글라스고 커뮤니티에서는 비시장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시장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최근에서는 이러한 어프로치를, 이러한 접근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리더십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서는 또 생물 다양성 그리고 에코 서비스를 위한 다이얼로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자연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성장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경제를 상승시킬 수 있는 GDP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시장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전반적으로 구조의 법적인 또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우리의 여정에서 한국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와 사람이 계속적으로 UN 하모니 위드 네이처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강금실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대단한 지구 법학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지구와 사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뭐 교육이라든가 또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시티즌들의 문제들, 참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셨고요. 또 우리 지구와 사람하고도 계속 관계를 또 맺을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제 두 분의 축사를 끝내고 이제 두 분의 그 기조 스피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실 분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메리 에블린 터커 박사님이십니다. 에블린 터커 박사님은 지금 현재 예일 대학의 시니어 렉처이면서 이제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또 예일 대학 그 신학과 그리고 종교 연구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바이러먼트 스쿨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 석사 과정들을 비롯해서 거기서 많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종교와 생태 포럼의 이제 디렉터이시기도 하고, 또 원래 그 아시아 종교를 또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hD를 그 일본의 아마 그 유교주의로 가지고 아마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1997년 이후에 그 하버드의 그 라이샤워의 겸임 연구원으로 또 계시고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투웨이밍과 함께 그 유교 정신, 그러니까 컨퓨션 스피릿에 대해서 또 책을 같이 출간하시기도 했고요.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토마스 베리에 대한 다양한 그 토마스 베리 선생님의 책들을 또 에디트하시고, 특히 그의 남편인 그림 씨와 함께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이 이제 번역된 책들이 사실은 이 터커 박사님의 이제 그 노력에 의해서 이제 그 저희들이 또 이 책을 또 보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그 집필을 또 하시고 여러 저작들을 편집해서 또 출간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조 스피치 내용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뭐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통합 생태라고 할까요? Integral Ecology for a Flourishing Future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요. 우리 메리 에블린 터커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Jorge, and thank you to People for Earth.
예, 감사합니다. 지구와 사람 측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 아주 잘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강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 대표님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주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왕배 교수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체스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통합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생태를 어떻게 합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태와 윤리까지 어떻게 합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맹인이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적인 위기가 정신적, 영성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학, 정책법, 경제와 기술의 조합을 해야만 하고 이를 통해서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오늘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빠져있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영성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 이런 영성적인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절망과 좌절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성적인,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염려에도 불구하고 의미 기반의 목적, 소속감에 대한 추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염려, 우려를 잘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타인과의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자연과 우주와의 연계에 기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후 위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화재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그리고 난민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고 약 1,900만 정도의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오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양, 강, 공기에 상당히 많은 오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에 있는 델리 야무나 강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쌓여져 왔던 오염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6의 멸종의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실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많은 멸종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 생태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토마스 베리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잘 제시를 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구와 사람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번역도 했기 때문에 토마스 베리 선생님의 개념이 잘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교황께서도 지구의 눈물은 빈자의 눈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정의에 대해서 교황께서도 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합 생태학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토머스 베리가 이야기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생태의 영성학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흥을 느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생태 정의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과 지구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고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에 교황의 회칙 서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카톨릭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에게 큰 혁신을 요청하고 있는 거고 영성적인 사람들, 영성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종교계의 반응을 한번 보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확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집을 돌보자라는 여러 가지 활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론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 생태학자 모두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빌 맥키맨 350.org의 창립자 같은 경우에는 21세기의 가장 훌륭한 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의 회칙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큰 반응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회칙 서신을 보시게 되면 첫 회칙은 과학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창조의 복음은 우리에게 경애를 자아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각 피조물의 조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라든지 혹은 다른 종교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천주교의 마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연 환경은 우리 집단의 공익이고 집단의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집단의 공익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미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태적 위기의 이 인간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도구적으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자연을 그냥 죽은 객체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소비주의와 물질주의가 굉장히 넘쳐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의 문화가 만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북반구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기반의 해결책, 시장 기반의 해결책이 때로는 필요합니다만 이것 자체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한 없는 경제 진보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버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태학적인 경제학의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답이 있을까요? 바로 통합적인 생태학이 답입니다. 생태, 경제, 형평성, 그리고 윤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 따로 놀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공통의 원칙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난민과 빈자와의 연대,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마스 베리 선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저술을 했습니다. 환경이 없으면 사람을 구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베리 선생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저술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구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신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책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사상에 대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과업이라고 해서 그레이트 워크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자연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혼의 사색 같은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자신의 사색이 잘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생태 영성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도 지구에서 나온다라고 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지구는 서로 근원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베리 선생께서는 지구에 영성이 없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영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과 인간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의 영성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에 있어서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더 이상 강, 바다, 산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노, 초원, 그리고 영성의 실제의 친밀한 전달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세상에 대해서 우리 혹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사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자연과의 상호 보완성, 상보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연과의 새로운 상보성이 필요하고 자연의 복잡함과 빼어난 아름다움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태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자연적 주변 환경과의 친밀한 교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토마스 베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교감만이 약탈적인 산업 경제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베리의 핵심 사상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고 우리는 신성한 우주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반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구 공동체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무작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적론을 가지고 명확하게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영성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생태학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라는 것은 다양한 주체의 교감체이지 단순 객체의 집합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에 대해서 생명성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나무, 동물, 식물, 그리고 물고기까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각각의 교감체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이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와 지구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위대한 과업은 우리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만 번영하는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토마스 베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베리는 우주의 장대한 생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우주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지구와 생명이 진화하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원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은하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별은 어떻게 폭발하고 별은 생성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경이로운 일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과학자들 같은 경우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경외하고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은하수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성적인 부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숭배감, 존중감, 그리고 책임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숭배감이라는 것은 지구의 복잡성의 가치를 파악하고 모든 생명체계에 대해서 심오한 상호 의존성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달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영감을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 그 자체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것 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숭배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지구에서 수십억 년 동안 지구에서 계속해서 생명이 생성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내에 이런 지구라는 행성은 거의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살아있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1968년 크리스마스에 에이브했었던 이런 현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달에서 지구가 살아있다라는 것, 물이 차 있다라는 것, 이 파란 행성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10억 년이 지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화산 활동이 나타나고 있고 산이 융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지구촌을 보살피고 그리고 연속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대우림, 아마존, 인도네시아에 있는 여러 우림 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체계, 전 세계적으로 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염과 화학물질이라든지 댐 때문에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류와 산호초, 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은 어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는 아주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조류 같은 경우 정말 위대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0마일, 6,000마일, 겨울에 갑자기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 자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생명 커뮤니티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 앞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종에 대해서 어떻게 애착을 가질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Journey of the Universe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게 됐고요. 코즈믹 얼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어 버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BS에도 이미 나왔었고 예일 프레스에서 책도 나왔습니다. 토머스 베리가 이야기했던 새로운 이야기에 자극을 받았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온라인 코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도 가지고 있고 뉴스레터 형태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스웸이 여기에 대해서 공동 저자이고 나레이터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대학, 교회 등에서 커리큘럼으로 계속적으로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예일 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7만 7천 명이 이미 이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생성이라든지 유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로의 안내 그리고 생명의 체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물, 공기, 식량 등을 잘 키워나갈 필요가 있고 에너지를 바꿔내서 삶의 묘미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태 영성과 생태 정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경외감과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든지 학교, 대학교, 세미나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오늘 그리고 내일 있는 컨퍼런스에서 저희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대학 커리큘럼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과 그리고 경영학과라든지 아니면은 MBA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익적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교라는 거는 교육적으로 살펴봤을 때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족의 가치라든지 윤리학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코즈몰로지랑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고 유교가 우주의 사상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유교 사상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큰 하나의 사상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상 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계관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교는 존재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인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를 만든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땅에서 그리고 하늘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기라든지 이런 기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한약이라든지 침을 보게 되면 기의 운용과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기가 에너지 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고
예술로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서 공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이라는 것이 동아시아 쪽에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공익이라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감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유된 미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공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결국 오늘날 우리 생태 위기는 영적인 위기다. 그래서 더 이 영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경제 또 이컬러지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윤리 공동성의 선에 그리고 또 통합된 그런 체계다. 그래서 결국은 영성 회복의 문제와 함께 우리 아시아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유교에 대해서 또 많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그 나머지 한 분 기조 스피치 남으셨는데요. 혹시 선생님 무슨 하신 말씀? 우리 여기에 마침 우리 자리에 이 종교학을 전공하시고 특히 우리 일본에서 에시안 릴리전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김지연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터커 박사님이 또 아시아 그 일본 종교에 대해서 그 컨피션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해서 또 박사학위를 쓰셨고 또 마침 이런 종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지연 교수님이 여기 와 계셔서 좀 몇 말씀 좀 요청을 해드릴까 부탁드릴까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좋은 강연을 듣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따오이즘, 도교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터커 선생님께서 유교의 공동체 의식과 또 우주론, 기론에 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와 유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동아시아의 불교, 유불도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동아시아의 전통 중에 그 기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연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윤리학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발견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다가왔고 저희 지금 동아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이 조금 더 자기 전통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뭔지를 다시 음미하고 지금 미래를 위한 행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사색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터커 박사님 또 한국에 오셨었으니까 다시 또 오시면 그때 또 모셔서 우리의 아주 심도 있는 그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그 기조 스피치로 모실 선생님은 콜튼 박사님이십니다. 뭐 데이비드 콜튼 박사님도 저희들한테는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또 저희들과 또 교감이 있으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냥 리빙 이코노미스 포럼인데 뭐 살아있는 뭐 경제 혹은 경제 포럼 혹은 생명 경제 포럼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빙 이코노미스 포럼의 지금 파운더이시고 그러니까 설립자이시고 또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ES 잡지의 또 명예 대표이시며 또 공동 설립자이시기도 한데요. 로마 클럽 아주 유명한 로마 클럽의 또 정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생태 문명을 위한 뭐 새로운 경제를 추구하시고 계시고요. 다양한 그 책들을 또 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기 보면 한 뭐 35년 이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뭐 기업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기업들 또 학계 그리고 국제 기구 등에 이제
활동하시면서 마침내 우리 지구 경제가 스스로를 죽이는 경제, 글로벌 자살 경제라는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이제 그 경종을 울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구 경제를 위한, 물론 이제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그런 살아있는 지구 경제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해 동안 특히 이 저개발국에서의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또 헌신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코튼 박사님께서 기조 스피치로 해주실 내용은 뭐 모두를 위한 뭐 좋은 삶, 그러니까 Well-being for인데요. 코튼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을 함께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아름다움과 평화, 물질적, 정신적 평화, 그리고 모두를 위한 창조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의 지배적인 기관들이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절망의 삶으로 감소시키고 있었고, 그리고 또 지구의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복잡한 지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수리가 필요한 고장난 시스템이 아니라 실패한 시스템일 뿐입니다. 따라서 대체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메리 이블린 터커 박사님께서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깊고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지성 토마스 베리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지구에서 태어나 윤택하게 자라난다. 지구는 살아있는 우주에서 태어나 길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리 교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상상을 하셨습니다. 인간 사회가 서로 자연계와 상호 유익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 말이죠. 오늘 아침 제가 짧게 기조 연설을 하게 될 텐데요. 최근에 인류가 만들어낸 과학적 기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생명 체계에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요. 우리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사점, 현재 비즈니스 제도를 생태 문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데요. 지구와 사람들에 의해서 주최되는 이 시기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와 사람은 토마스 베리에서 영감을 받은 조직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주최되는 이 지구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최되는 이 회의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가 깊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사실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극명하고 아주 큰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개인주의에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토마스 베리 교수님도 이와 같은 자멸의 길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의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과학은 이제 우리에게 지구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많지 않다. 10년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긴급 상황이고요. 우리의 집은 불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한편 세계의 불평등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평등 심화가 사람들과 자연의 공동체 그리고 삶의 안녕에 필요한 요소들을 점차 돈의 문제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중요 자산을 불리는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커질수록 재정적 능력이 커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에 따라 사람과 지구를 희생시키게 됩니다. 현재의 극심한 불평등의 성장세는 아주 심각합니다. 2021년 1월 17일 기준의 옥스팜 인터내셔널 자료를 보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의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아주 두 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작됐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벌써 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에 세계 인구의 99%의 소득은 감소했습니다. 그 상황 동안 세계 최고 부자에 대한 재정적 수입은 급증했죠. 2022년 3월 포브스지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전체 2,668명의 억만장자의 총 부가 12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0년에 파악했던 2,096명의 억만장자보다 더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억만장자들은 현실은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현실이라는 것은 지구가 죽는다면 승자도 없을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환경 위기에 이르게 합니다. 글로벌 풋프린트 네트워크에 따르면요, 현재의 지금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면 1.75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생존 가능성은 지구상의 총 인간 부담을 75%까지 줄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소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성장을 계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이 우리 우선순위이고 이것이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현재의 GDP 성장의 혜택이 조금이라도 지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투쟁의 소비가 되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를 떠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지구인들이 삶의 기쁨을 경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의 이런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게 되고 또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선동가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와 환경의 붕괴로 인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구가 점점 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백만 명이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고 집을 버리고 다른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등지고 동시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주 지구의 현상금, 지구의 돈을 낭비를 하면서 사치스러운 과잉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충격적일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학이죠. 돈이 재산이다. GDP를 성장시켜서 돈을 키워야 우리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인생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돈은 바로 숫자일 뿐입니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지구가 죽는다면? 이제 우리의 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는 몸의 존재 안에는 미생물이 존재를 합니다. 각 인간의 몸에는요, 60조 또는 한 80조 개의 매우 다양한 살아있는 세포가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의 의식과 또 우리의 기관 또 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영양소와 물과 에너지와 정보의 지속적인 교환을 해준 덕분에 이 수조 개의 세포가 각각 우리 존재에 필수적인 결정을 하면서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구를 볼까요? 지구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생명체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주 셀 수 없이 다양하고 살아있는 유기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협력을 맺고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구 기후를 만들고 또 유지합니다. 공기와 물, 비옥한 토양과 여러 조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러한 환경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복잡한 지적 생명체는 선택 유기체의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는 스스로 생명들이 조직을 하면서 개인과 집단적 존재의 필수적인 조건을 만들고 유지를 합니다. 지난 약 37억 년 동안 지구에서는 많은 종들이 지속적으로 진화를 했고 또 창조를 하면서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는 생명체가 의존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지구는 아주 독특한 행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적 이해와 또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물의 놀라운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 그리고 또 학습 방식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책임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에 대한 그리고 지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구 생명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최근 이런 두 가지 주요한 발견이 사회과학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경제 제도를 어떻게 구조하느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견이었는데요. 첫 번째, 더 평등한 국가는 일반적으로 더 기능적이고 행복 지표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발견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일단 충족이 되면 우리의 가장 큰 만족감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의 풍요에서 온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생물들처럼 우리 인간들은 살아있는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기능적 공동체에서 일원이 된다는 뜻은 권리와 책임을 수반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글로벌 문화는 서구의 오랜 초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화, 개인의 권리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이라든지 상호 책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개인 소유의 구획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소유를 할 수 있는지 경쟁을 하고 거의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한 환경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결과로부터 자신들은 보호를 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이런 소유권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책임 있고 또 환경을 잘 관리하는 이점이 분명하고 또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극심한 불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평등은 인간의 능력의 주요한 장벽이 되고 있고 또 위기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인간 능력이 결여됨에 따라서 모든 지구 생명체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익 극대화 그리고 또 유한 책임 회사들입니다. 부자들이 오랫동안 즐겨 사용했던 수단이죠. 대규모 자산에 대한 통제를 자신이 점점 더 통합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용되는 또 자신이 벌어들인 돈에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음악 가전제품 가게를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지역 사회에 그분들의 요구에 필요한 양질의 제품을 공정한 가격에 제공을 하셨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의 이웃들이었고 고객들이었고 친구들이었고 또 친척들이었고 또 직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렇죠? 사업의 목적은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유는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왜 사업을 할까요? 이렇게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인지를 알게 되면서 자연히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커뮤니티를 먹여 살리는 일에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면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사업과 외부인이 하는 사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국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를 키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책임 있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소유주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책임에 대해 어느 정도 제고해 볼 만한 요건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필수적인 요구가 채워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억만장자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사실 필수적인 요구는 아니죠. 이제 비즈니스 리더들이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ESG,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환경 그리고 소셜 거버넌스 이것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이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는 기업의 사업 구조 조정이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독점권을 제한하고 또 근로자들과 직원들과 또 그들이 사업을 하는 지역사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죠. 인간이 없다면 승자도 없겠죠. 그리고 죽은 지구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생존 가능한 인간의 미래는 우리가 공동으로 인식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지구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제도를 재구성하는 공동의 관심을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도 내에는 비즈니스 제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 공평한 또 자립적인 생물 지역권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생물 지역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지구의 웰빙이 공유되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면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쫓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튼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그 심리학이나 뭐 조직 경영 또 이런 걸 전공하신 또 학자답게 그리고 저개발국이라든가 여러 기업에서 또 활동하신 경험을 살리셔서 오늘날 우리 전 지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 특히 초국적 기업의 어떤 이윤 활동에 대해서 많은 경종을 울려 주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 말씀 중에 하나. 어렸을 때 조그만 타운에서 자라셨는데 그 아버님께서 아마 이제 조그만 그 로컬 뮤직 그 뭐 이렇게 스토어를 하신 모양이죠. 그래서 늘 자기한테 네가 그 공동체 커뮤니티에 그 헌신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업의 목적은 커뮤니티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이다. 이유는 단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목적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위기 상황에 좀 처해 있는데 특히 기업들이 좀 앞장서서 기업의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아주 절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2부에서 그 기업의 ESG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아마 그 초석을 깔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축사와 또 기조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혹시 플로우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뭐 손을 들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저 지구와 사람의 지금 대표 이사장을 맡고 계신 강금실 님께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 있죠?
네, 지구와 사람 이사장 맡고 있는 강금실입니다. 올해 저희가 2015년 창립 컨퍼런스를 시작해서 8번째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너무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저희에게 새로운 일깨움을 주시는 축사를 해주신 김상엽 위원장님 또 유엔의 마리아 산체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정신적 지주이시기도 하죠. 토마스 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통합 생태론에 대해서 영성적 관점에서까지 짚어주신 메리 이블린 터커 박사님 또 데이빗 코튼 박사님 지금 올해 저희가 주제로 잡고 있는 통합 생태론과 ESG 저희가 주제로 잡으면서도 저희 자신이 정리한 주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오전에 너무나 풍성하게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분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지치기도 하고 새로운 열정으로 또 길을 가기도 하고 하는데 지구와 사람을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8년 전 2015년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 얼스 주리스프루던스나 바이오크라시는 굉장히 생경한 용어들이었고요. 기업과 저희 같은 앞서 나가는 대한학문을 하는 그룹이 만난다는 함께 컨퍼런스 하는 자리는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올해 저희가 지금 포스코 오후에 하실 김인상 의원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기업인들도 모시고 또 데이비드 코튼 박사님 또 메릴 이블 터커 박사님 같이 근본적인 어떤 문명의 문제점들 비전을 제시하는 분들을 함께 모시고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새로운 경로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좀 불행하게도 데이비드 코튼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과학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년밖에 안 된다. 굉장한 지구 위기, 기후 위기를 실감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체감하면서 그 위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위기를 강조하는 게 굉장히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고 있고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영성적인 정신적인 열정으로 함께 우리 사이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양극화, 불평등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이익에 쫓겨서 좀 많이 갈등하는 지침들 그런 거 극복하고 함께 나가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사해 주시고 너무 좋은 기조 스피치 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별다른 말씀도 혹시 계신가요? 뭐 안 계시면 예정보다 조금 빠르게 대개는 예정보다 늦는데 오늘은 조금 빠르게 일부 세션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사를 해주신 김상엽 대통령 소속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 또 감사드리고 특히 멀리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축사를 또 아끼지 않은 마리아 산체스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 지구와 사람을 항상 뒤에서 관심을 갖고 또 지지해 주시고 있는 우리 에블린 터커 박사님 그리고 데이빗 콜튼 박사님 오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1부 세션을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is the mic on? Yeah. Well, thank you to Mr. Sang-Yeop Kim, Ms. Maria Sanchez. 감사합니다. 김상엽 위원장님, 그리고 산체스 선생님, 터커 박사님, 그리고 코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좋은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멀리 떨어져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2시간 있다 세션 2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SG, 기업의 시대적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션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